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우리 시간이 몇 주 지났는가 봐보세요. 지금 이제 8회차니까 이제 7번 지났죠. 그리고 7번 지났으니까 한 바퀴 돌았다는 소리예요. 한 바퀴 돌고 이번에 이제 두 바퀴째 도니까 두 바퀴째 이제 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다. 그러면 문제를 계속 풀고 계속 이걸 우리 메가티브에서 여기 메가랜드 TV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에서 제공을 계속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안 해주시는 분 너무 많아요. 요 구독을 눌러 놓으시고 일단 먼저 수업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먼저 구독부터 딱 눌러 놔야 그래야 방송이 나오고, 혹시 뭐 알람 신청 같은 거 해놓으신 분도 있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뜨면은 그때마다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 게 너무 좋았죠. 그러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속. 근데 이거는 기본으로 딱 들어오면 먼저 구독, 좋아요 이렇게 먼저 딱 눌러놓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그럼 저희가 이제 이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올릴 때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더 빨리 올려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눌러놓으시면 저희가 올릴 때 이것도 듣는 사람 없으면 이걸 또 올려야 되나 이렇게 망설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네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문제는 사실 종합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조금 난이도 있어요. 난이도 있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 그 함정에 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하면, 실제로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내가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예요. 자, 두 번째, 재산세는 6월 1일 날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한 사람에게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지방세예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날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예요.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지문을 읽을 때 보니까 그럴듯하죠. 그런데 실제 이 문제는 국세, 지방세 두 개, 국세냐 지방세냐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세법 문제는 난이도가 이렇게 좀 낮은 문제일수록 지문을 길게 내요. 지문을 길게 내 가지고 사람을 현혹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은 3번 이게 답이에요. 이제 4번 지문은 양도소득세는 그 물건을 실제로 양도하면 양도한 사람이 1년치를 자기가 묶어가지고 본인이 신고 납부하는 국세예요. 등록면허세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본인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문제 2번 가보죠. 문제 2번은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물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규정이 있으셔야 돼요. 법률에 따로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양도소득세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물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그랬네요. 그럼 답은 3번이네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겠죠.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며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물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납이 되는 건 재산세 딱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제 문제 3번은 분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그럼 취득세는 분할할 수 없다. 자, 분할 안 돼요.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재산세는 500이 아니라 250만 원을 초과하며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500이 아니라 250. 여기도 250만 원을 초과하며 2개월도 틀렸네요. 6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다. 4번 맞았네요. 등록면허세는 분할할 수 없다. 등록면 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야.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제 문제 4번 가보죠. 문제 4번은 문제를 내면서도 이거 문제 내놓고 이제 푸시는 분들이 그냥 뭐라고 하지 않을까. 벌써 이렇게 문제 내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취득세는 비례세율로만 돼 있어요.
근데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초과 누진세일로, 그다음에 분리과세 도는 토지는 비례세일로. 그래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일부는 초과 누진세일, 일부는 비례세일로 돼 있습니다. 네,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무조건 비례세일로만 돼 있고 초과 누진세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답은 3번이네요.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다 초과 누진세일. 양도소득세는 등기가 되어 있으며 보유 기간에 따라서 초과 누진세율이 될 수도 있고 비례세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토지 건물은 2년 넘어야 초과 누진세율이고 주택인 경우는 1년이 넘으면 초과 누진세율이고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 이제 문제 5번이네요. 이런 문제도 이런 것도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취득세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그럼 취득세에 부과될 수 있는 건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요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두 개가 따라가요. 그럼 기역, 니은이 따라가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이제 문제 6번. 문제 6번은 이제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 문제는 이번 연도 공인회계사 기출 문제예요. 실제 시험에서 출제했던 시험 문제인데 어떻게 나는 거? 지문을 보면 참 특이한 지문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납세 의무자랑 그러면 우리 이제 잘 알죠. 납세 의무자랑 그러면은 내 것만 내가 내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걸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남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내야 될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럼 답 1번이에요. 언제나 납세 의무자나 납세자 요걸 답으로 낸다겠죠. 그거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제2차 나오면 가름. 너 납세 고지에 대한 연대는 동일한, 모두 똑같다, 동일한. 그럼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세무 공무원이 과세 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는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험하고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라 모르겠으면 통과. 그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납세 통지서를 받은 자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법도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제2차 납세 의무를 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통지를 받았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럼 받은 사람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요. 원래 당사자가 안 했더라도 내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4번하고 5번 우리 시험에서는 안 배웠네요.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만 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네요. 이제 문제 7번은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가산세 그러면 의무라는 걸 찾아라 그랬죠. 보통 징수 그러면 뒤에 세무 공무원이 편의상 틀렸죠. 편의상은 특별 징수라고 그랬어요. 편의상 특별 징수, 보통 징수는 세무 공무원이. 그다음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압류해서 매각할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체납처분비. 납세자는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모두 납부하니까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들어갑니다. 제외한다는 건 하나로 쓰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전부 납세자라고 하면 돼요. 과세표준이란 세액 산출의 기초.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초로 삼는 것을 과세표준. 그럼 정답은 답은 2번 그랬네요. 이제 8번으로 이제 가봐요. 8번에서는 다음 중에 부동산 관련 조세, 보유 과세에 속하는 지방세 세금을 모두 골라라.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그러면 보유 과세에 속하는 지방세 세금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보유과세니까 보유과세 지방세를 고르라겠네요. 그러면 먼저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건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니까 탈락. 그럼 보유과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그런데 여기서는 보유과세에 속하는 지방세를 골라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지방세예요. 그럼 니은 들어간 거 일단 먼저 디귿, 니은, 그다음에 디귿 들어간 거 다 체크. 그다음에 기역, 리을, 미음. 여기 났네요. 그래서 8번은 4번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한번 5번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5번 문제. 5번 문제에서 취득세, 다음 중 취득세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취득세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국세, 지방세란 말을 안 썼죠. 취득세 부과될 수 있는 거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국세든 지방세든 모두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모두 골라야 되니까 기어, 니은 이렇게 두 개를 고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풀었던 8번 문제에서는 보유과세에 속하는 지방세만을 골라라 그런 거예요. 지방세만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국세인 니은하고 종합부동산세, 국세 이거 두 개를 없애버리며 나머지가 지방세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8번은 4번 이게 답이에요. 자, 9번. 납세의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는 납세무. 아니죠. 취득세는 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특별징수. 특별징수. 그러면 지방세 특별징수는 국세 원천징수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때, 국세 원천징수할 때 이렇게 가면 돼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표된 세목이 성립했을 때 맞았네요. 지방의 소비세는 국세의 부가가치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성립하면은 따라서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9번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10번. 10번은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를 골라라. 이제 국세, 지방세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국세를 골라라 그랬으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요것들은 다 지방세 탈락.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내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국세를 골라라 그랬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건 양도소득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개. 이게 한 개가 답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11번.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래서 1번. 가산세는 의무라는 걸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세목이라는 걸 찾고 본래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틀렸네요. 근데 본래 세금을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다음에 사기 쳤으면 40%.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요건 특이한 지문이나 좀 생각 좀 해주셔야 돼요. 신고 당시에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 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상속 재산으로 확정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과세 표준이 과수신고 됐더라도 아직 미확정인 상황, 소송 중에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상속 재산으로 신고를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과수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 상태로 못했으니까 과소하더라도 신고를 안 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세금 가산세 물릴 때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납세의무자가 과소한 경우에는 과소 그러면 10%. 네,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가산할 그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됐을 때. 가산할 그 세금이 성립이 되면은 가산세도 가산할 세금 속에 들어 있으니까 따라서 성립합니다. 그래요. 1번이 답이에요. 이제 12번 가보죠. 12번은 자, 이거는 올해 이제 개정돼서 새로 들어온 내용이라 계속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가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기억 니은에 들어갈 숫자를 찾아라 그랬어요. 기한 후 신고네요.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50%를 감해주고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면 30%를 감해주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20%를 감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30, 니은은 20. 그러면 기억은 30, 니은은 20. 이게 답이네요. 그럼 12번은 2번 이게 정답이네요. 자, 13번.
납세무에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부과 취소, 소멸됐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소멸됐네요. 그다음에 결손처분, 이건 소멸된 거 아니죠.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아직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손처분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또 제척기간이 만료됐거나 충당이 됐을 때는 요거는 소멸. 그래서 13번은 3번이 답. 14번이요.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럼 이제 1번 사기치면 10년. 과세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7년. 과소신고했을 때는 5년. 근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7년. 근데 사기치면 10년. 그럼 정답은 4번. 이제 15번이요.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이 동그라미 1번 지문은 올해 이제 개정된 지문이네요. 지방자치단체 징수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5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5천만 원 이상이었을 때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래요. 납세고지서는 징수권에 납세고지 그랬으니까 고지는 중단사유예요.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무공무원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소송 중에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행되지 않는다. 그 말은 그때까지 잠깐 쉰다. 정지한다. 그다음에 부가권의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지만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조사하는 기간은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제척 기간에는 권리의 존속 기간을 말하고 징수권은 권리의 불행사 기간을 뜻합니다. 이건 뭐냐? 부가권의 제척 기간은 이거는 만들어가는 형성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형성권. 그다음에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거는 청구권이란 이야기예요. 일정한 시간 안에 청구를 안 하면 없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5번은 4번 이게 답이에요. 자, 16번 가죠. 중단 사유가 아닌 것 찾아라. 그럼 뒤에 기간자 든 것 찾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답 4번이네요. 그냥 거저 주는 문제죠. 그냥 알고 있으면 풀 때 내용만 알면 그냥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다음 문제 17번. 우선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이거 엄청 어렵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어려워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여기서 징수금이라는 것은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요 세 가지는 공과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공과금에 우선하는데 이 경우에는 틀렸네요. 여기가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요 순서로 이렇게 가요. 잘 못 외우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지방, 가 이런 식으로 체지방아 내 몸에서 떠나라 이런 식으로 체지방 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그럼 정부에서 결정하니까 보통징수네요. 보통징수 세목에 대해서 법정기일은 고지서 수령일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일. 정부가 고지서를 발송하면 발송한 날 그날을 법정기일로. 또 신고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국세는 신고한 날이 법정기일입니다. 그러면 17번은 3번이 맞았네요. 법정기일 이전에 담보채권 설정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담보된 채권은 모든 국세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여기서 모든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는 우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설정하고 아무 상관없이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설정 일자하고 관계없이 세금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이거 빼고 이 세금을 뺀 나머지 세금한테는 담보된 채권이 먼저 우선할 수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매각 대금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가 요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이 있으면 거기에 우선 한다예요. 종합부동산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니까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는 설정보다 먼저 가져가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17번은 3번이 돼요. 이제 18번 문제는 지방세 우선권 순서가 올바르게 배열된 거. 올바른 거.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먼저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이 1번인데 파산 없죠. 그러면 그때 이제 두 번째가 체납처분비가 1순위예요. 체납처분비가 1순위고 체납처분비를 가져간 다음에 그다음에 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금채권이나 소액임차보증금 요게 2번이에요. 그다음에 3번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있으면 3번이에요. 그러면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요게 3번이에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더라도 피담보채권은 먼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니을, 디귿.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마 지금 이번 그 평가답 문제 중에서 이쪽 뒤쪽 17번, 18번 이쪽이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세법도 세법이지만 민법이나 중개사법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요. 요런 순서 나오면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 요렇게 한다는 거구나 하고 그것만 익혀주세요. 그리고 본 수업을 하면 이번 이제 3, 4월 가정에서 이걸 다룰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익혀주시기 바라네요. 이제 19번은 전세권의 설정 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지방세로 묶인 거. 지방세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지방세로 묶인 거 그랬으니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는 요건 국세니까 비읍, 시옷, 비읍 들어간 거. 이거 빼버리면 되죠. 그럼 답은 1번.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 미음에서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주로 보통징수 세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돼요. 보통징수 세목,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문제는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뭐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추심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채권이 있다. 이거는 소액임금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해서는 요거는 3개월치 임금은 세금보다 먼저 앞에 가져가네요. 그다음 두 번째, 등기되지 않는 주택 임차 보증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등기되지 않는 임차 보증금은 등기가 안 됐더라도 소액 임차 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액 임차 보증금이에요. 소액 임차 보증금이 있는데 그 소액 임차 보증금은 등기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임차 보증금일지라도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이 틀렸어요.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설정을 했네요. 그럼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했으니까 세금이 설정보다 우선해요. 그래서 담보된 채권은 국세 우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요. 이제 강제집행. 그럼 여기서는 강제집행은 파산 절차에 든 비용 있죠.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요건 영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영순이기 때문에 국세나 체납처분비는 우선하겠습니다. 네, 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 대금 중에서 징수하는 경우에 이거는 경매 절차에 따라서 그랬으니까 체납처분비예요. 체납처분비는 우선하지 못한다고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국세는 그랬으니까 체납처분비가 먼저 가져간 다음에 국세를 가져가요. 그래서 국세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 정도는 해결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이제 이론 우리 기본 과정 중에서 이론을 들어보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7번, 18번, 19번, 20번 요런 우선권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진도가 끝나는 거고, 자, 지금 이제 제가 왜 지금 여기에다가 이분의 이야기를 여기다 수록했는지 이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행복을 두 손에 꽉 잡고 있을 때는 그 행복이 항상 작게 보이지만 그것을 풀어준 후에는 비로소 그 행복이 얼마나 크고 귀중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평가단을 잘 풀고 오셨다가 어이구 이제 도저히 못하겠네 하고 손을 탁 놓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그 문제풀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나중에 느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개수가 5개 밑으로 되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카트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번 주에는 저희 학원 일정도 있고 그 전체적인 이제 사정상 학원 강의가 휴강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은 미뤘어요. 일주일은 지금 보류를 해드렸어요. 이번 주에도 문제를 풀었는데 이번 주에도 5개 밑으로 전번 주나 이번 주나 똑같이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봐가지고 전번 주에는 점수가 10개 넘었는데 이번 주는 2개밖에 안 맞았네? 그럼 그분은 그냥 무성의로 그냥 이번엔 찍었다는 소리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를 한 문제라도 좋으니까 풀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를 그냥 계속 문제만 받을 생각으로 답만 이렇게 보내놓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요. 왜냐하면 문제 분석을 지문 하나하나를 제가 데이터 분석해서 이 지문을 어떤 분들이 모르고 있구나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무성의 없이 해버리면 이건 계속 잘 풀고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그 생각해가지고 문제 푸시면서 나는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러면 정답을 보내지 말아버리세요. 아주 못 풀겠다. 그런데 나는 이걸 꼭 내가 풀어봐가지고 내 정답률하고 다른 분들 정답률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럼 그런 분들은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잘 참여하고 계시고 매번 보면 다 맞는 분들이 나오는데 어떤 분인지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문제를 그 책을 보고 연습을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책을 찾아가면서도 요 지문이 여기 맞았다 틀렸다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익히시면 돼요. 근데 아마 이제 6월 달쯤 가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전에는 책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익히셔도 되니까 하나씩 지문을 분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 꼭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이번 주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